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결국 따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중단됐던 실무 협상은 곧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야권에선 단일화 방식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재난 위로금을 보편 지급하겠다며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도화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도화 전 의원께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후보들 야권 단일화를 두고 정신없이 오후에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서로 내가 양보하겠다, 뭘 양보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 양보하겠다, 이제 되셨냐, 후련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또 오세훈 후보가 아니다, 내가 다 양보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 일보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로 양보를 하겠다라고 나온 이유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제 아마 시민들이 그 TV를 보면서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어떤 분들은 화도 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막 기자회견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제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각각 이제 양보를 하겠다. 저쪽에서 내는 상대방에서 내는 제안을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격적으로 모두 양보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양보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된 건 시민들의 그리고 이제 여론의 압박이 가장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사실은 헌정회 회장 선거도 있고 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세미나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일 자리가 좀 많은데요. 거기서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도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아는 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압박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 삼자 구도는 반드시 필패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 안철수, 오세훈 후보, 오세훈, 안철수 후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단일화를 시점이 좀 빨랐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투표 용지엔 이름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각 진영의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이게 너무 끌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시간차로 서로 양보하겠다라는 네. 최종적인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이제 그런 의견을 몰랐다라는 게 지금 두 후보 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야권에 서로 양보하겠다라는 입장 어제 어떻게 좀 코미디죠,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미디다. 제가 보기에는요, 양보한 거를 다시 양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서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유선 10%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있지만 두 사람이 명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경쟁력으로 할 거냐, 적합토로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합쳐서 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은 상대방은 일단 경쟁력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요. 오세훈 후보는 좀 늦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어떤 핑계로든지 간에. 점점 지지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러다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세훈 후보는 약간 오르는 상황이었고 안철수 후보는 약간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판을 뒤집을 게 필요한데 거기에 꺼낸 게 어찌 보면 이제 양보. 내가 좀 대의를 명분을 갖고 가는 사람이다. 지금 얘기처럼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나는 다 내올 수 있다. 그럼 다 내놓는다 그러면 그냥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러면 돼요. 당신 뜻대로 하면 다 받을게 이건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찾고 싶은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이득을 챙기고 싶은 어찌 보면 이제 대의 명분으로 하지만 예전에 우리 이제 삼국지 얘기 꺼내 죄송한데 삼국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삼국이 다 경쟁을 하는데 다 황제를 위해서 얘기해요. 우리 황제를 잘 모시기 위해서 주나라를 항공에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다 자기 땅 따먹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뭐 승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겨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한 벌치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말 사이에 합의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 큰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포용성 있는 모습도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데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하필 또 그게 또 시간도 엇갈리기도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두 후보도 직접 만나서 한 30-40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까지는 단일화를 하자라는 데는 뭐 정말 뭐 합의를 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공언을 해놓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합의를 시작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면 어디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시일은 좀 정해진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25일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24일까지는 합의를 꼭 해라,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했고요. 뭐 김영우 전 의장이라든가 이제 보수 쪽의 원로들이 또 22, 23, 뭐 24, 그러니까 25일까지는 전에까지는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제가 뭐 전직 의원님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도 그럴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좀 전에 현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죠. 무선 전화를 어떻게 할 거냐, 유선 전화를 몇 %까지 할 거냐, 그리고 경쟁력 적합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유선 전화 10%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 무선 전화를 전부 수용하겠다 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경쟁력 적합도 이 부분도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는 부분이 그러면 무선 100% 쪽으로 좀 정리가 그 되는 것 부분은 같다. 예, 가능성이 이제 커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적합도 이 부분은 각각 여론조사 기관이 2개니까 하나하나 물어서 합산하자 이런 부분으로 의견이 수렴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실무 협상이 도돌이표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사심도 있을 수 있고 당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보들 의견이 중요해요. 당심보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아주 큰 선거에서는 후보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바람직한 게 후보들이 직접 만난다는 거죠. 사실 실무 협상단은 일정 부분 이제 그 운신의 폭이 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래도 100석 넘는 당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오세훈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하러 가서 다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당에서보다도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후보가 이렇게 나오면 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심에 가장 예민하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일정 부분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여론의 압박이 크고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대표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불리하다고 하는 경쟁력 적합도 중에서도 본인한테 불리한 방식 이런 거를 그냥 본인이 다 수용하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어제 양보 배틀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 작은 거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지가 이제 시민들의 지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양보 배틀이라는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요구를 했던 그 부분을 좀 수용될 것 같고 그리고 무선 100%냐 혹은 유선 10%를 추가시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을 했던 그 부분이 좀 수용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 협상단 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또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양보 배틀 또 벌이고 있고 그리고 단일화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은 좀 높아지고 이러면서 자연히 좀
올라가고 있던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 안대로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은 안 하거든요. 당신들이 원하는 안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양보예요. 지금 얘기하는 양보는 이제 양보가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세훈 후보는 이걸 최대한 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합의가 돼서 일요일, 월요일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화요일 정도에 등록할까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아마 오세훈 후보 입장에 최대한 늦춰서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무슨 물론 아마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해요. 예. 단일화 중요한 변수인데 저는 이게 그냥 지금 어찌 보면 거의 기술적인 문제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약을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겠다. 이게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 방식. 딱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주말에 해야 되느냐, 평일에 해야 되느냐 이 정도 논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시간대라든지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아마 유선 전화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좀 어르신 노령층들한테 지지를 받고 싶은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기술적인 방식에 매달려서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사실은요. 어젯밤에 두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하면 돼요. 안 됐잖아요. 또 두 사람이 만나서 안 되는 거를 또 실무단에 넘긴다. 그럼 실무단대로 또 와서 아니 후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 계속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두 분들은 통 큰 양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 이 부분인데 그 이면에서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야권 일각에서도 원로들 중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의 이 발언들이나 이런 어떤 처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이제 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그 하나죠.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선거가 아주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제1야당이죠. 제1야당에서 이렇게 큰 선거에서 후보를 못 낸다고 할 때 그 부담은 지도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심도 들어갈 수 있고 당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사심은 후보 간에 사심이 있겠죠. 어떻게 사심이 1도 없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통 큰 양보를 하고 이제 반드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이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왜 없겠어요. 저 두 분이 사람인데. 그리고 제1야당인데 제1야당에서 후보가 나와서 그 내년 대선까지 치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보수 원로들은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서서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사심이 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지만 있다 한다면 그런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도 했어요. 제가 좀 곤란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견이 노출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이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에게 원로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당의 현직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4월 7일이 되면 물러난다고 얘기했으니까 비대위원장은 4월 7일까지의 어떤 구도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당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조금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고 본인이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그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없이 3자 구도로는 필패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선 전초전이니까 사실 대선에 있어서도 불리해지고 야당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명심해서 아까 현 위원장님도 한 25일 전에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말에 여론조사는 어렵겠지만 평일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기가 되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어찌 보면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후보로라도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화학적인 결합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일정 부분 지지율을 좀 깎아먹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나경원 전 대표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도와주고 이랬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됐잖아요. 그죠? 당내 경선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엄청 울었어요. 막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지만 지금 와서는 아 정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누군가가 단일화를 반드시 해서 저도 단일화 반드시 해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격렬하게 싸웠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당내 경선을 하거나 이런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앙금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 더 큰 명분이나 아니면 더 큰 목표가 있을 때는 그 정말 직접 관련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이게 경선을 막 치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뭐 감정을 다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지 이 문제로 감정이 막 좋지 않아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희망해 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단합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다시 또 이렇게 열면서 하루 만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던 민주당 내 여성 의원 3명이 결국 캠프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피해자가 요구했던 게 그 진정성 있는 사과, 직접적인 사과 외에도 당 차원의 징계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징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 입장이 궁금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요.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이제 여성계에서 그동안 써온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썼다고 해서 징계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뭐 이 용어 자체를 사용했던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먼저 쓴 용어는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 용어 자체가 적당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뭐 기자회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직전에 한 거고. 그다음에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돌려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내가 뭐 복귀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저희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의문이고요. 그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신다는 있다고 겁니까? 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물론 본인은 민주당이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건 맞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복귀 못하는 문제하고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저는 뭐 징계 문제는 얘기할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본선에 갔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불리한 이슈거든요. 오히려 야당에서 공격할 거로 예상했는데 이제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선거죠. 그러니까 선거 일단 원인 제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또 LH 문제로 어렵고 더구나 좀 피해자 기자회견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야당에서 이 단체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선대위 그 피해자의 대책위죠. 대책위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그 단체들 도와주는 대책위에 야당에서는 그렇게 접점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래요. 야당에서 이 피해자 도와주는 변호사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았던 분은 없고 야당에서 이렇게 뭐 영향력을 끼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대책위에 280여 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변호사들이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고 여성 변호사 회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한데 그분들은 그전에는 진보 정당을 주로 뭐 지지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체와 피해자가 피해자 중심주의로 인권 문제는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범죄와 관련돼서 뭐 현 변호사님도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를 치유하는 가장 1단계는 피해자의 말하기부터 시작돼요. 피해자가 말할 수 있어야 피해자가 치유되고 이거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거고요. 저는 정치적인 것보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일인가 그 정도의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주에 비로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60쪽에 달하는 결정문이 피해자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당사자가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사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방어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근데 그 사실관계가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데 뭐 다툴 여지가 없죠. 성추행이라는 성범죄라는 건 다툴 여지가 없는 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손에 쥐게 된 거예요. 피해자가. 지난주에 비로소.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19일인가요? 그 서울시청을 출입했던 친여 언론이죠. 그 기자가 책을 펴내요. 그러면서 뭐 상상도 못할 충격, 뭐 충격의 반전, 뭐 이런 게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서울시청 관계자의 진술도 목격담도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들고 이 책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내용을 뭐 한겨레나 경향에서 이 피해자 기자회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용서를 하고 싶다. 용서를 하려면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밝혀져 용서를 할 수 있다. 사실 인정이 돼야.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용서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거는 프레임이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봐야죠. 인권 문제니까. 그러니까 시점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발표한 시점이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통해서 봐야 된다.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아마 나경원 캠프에 있었던 이수정 교수가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얘기를 받았어도 안 갔었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말씀처럼 정치적인 오해를 안 받으려면. 그다음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죠. 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 3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내가 곤란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어쨌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에 보면. 저는 만약에 그냥 얘기한 거면 선거 끝나고 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선거 직전에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 누굴 물어봐도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뭐 법정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지금 책 펴는 거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잘 몰랐어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이 책이 나온지도 별로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책 자체가 어쨌든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인권위 결정문이 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약간 정치적인 생각이 더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에 닥쳐서 25일 뭐 선거운동 시작했을 때 하면 더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얘기도 이수정 교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세훈 후보의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도 선거에서 지고 나서 막 울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수정 교수님은 원래 여성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여성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성범죄로 비춰진 보궐선거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도왔지만 그다음에 뭐 오세훈 후보 캠프에 가서 열심히 돕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부터 여성 문제를 계속 다루고 인권을 다뤘던 분이고에서 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9개 단체가 이 대책에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수정 교수님은 일부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기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친하던 분들이에요. 저도 뭐 이게 뭐 어느 뭐 여성 문제가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선거 시작하기 직전에 했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보면은 어쨌든 선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관위에서는 아니 결론을 선거법 냈습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법 위반은 아니 될지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라고 봐요. 피해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후보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공약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이 되면 결제 1호로서 서울시민 재난위로금 10만 원 보편 지급하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게 크게 이슈는 못 되고 있죠. 지금 단일화가 거의 뭐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요. 단일화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경기도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해서 저도 사실 10만 원 받고 염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른 데서는 이미 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작은 지자체는 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서울에서는 좀 늦었다. 라고 서울 시민들이 오히려 생각할 것 같고 이거를 뭐 포퓰리즘으로 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그래도 이슈화를 하고 좀 이렇게 시선을 끌고 아니면 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와 좀 차별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를 가상화폐로 하겠다. 보통은 우리가 뭐 핸드폰 포인트로 넣어주든가, 핸드폰이 아니라 그 신용카드 포인트로 넣든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로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박영선 후보는 지금 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공약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디지털이랑 이제 결부해서 재난지원금을 이거를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서울시장 결제 1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선 다 거의 다 여러 군데에서도 했는데 10만 원 재난 위로금이어야 하는가? 뭐 이 부분 야당에서는 뭐 선거용 현금 살포다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기는 할지 몰라도 반대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결제 1호가 10만 원 재난 위로금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내세울 게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박영선 후보도 사실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그렇다면 세계 여성의 날 이런 데 얘기하면서 아까 박원순 그 전 시장의 피해자에게 사과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뭐 3인 사퇴하고 피해자가 기자회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도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라든가 이제 공개적인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 말씀하시면 보면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SNS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도 못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이 중요할 건지 오히려 그렇다면 결제 1호로요. 사실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범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원을 개정해서 내가 후보로 나왔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범죄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근절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다 방지책을 그 제도적 해결책을 내가 내세우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았지 예. 뭐 10만 원 재난 위로금은 그렇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호 공약으로서의 아쉬움이 있다. 1호 결제 결제로서? 공약으로서는 네.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CT 특혜 의혹이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특례도 없었다, 특혜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좀 직접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마 박영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가족사 얘기하고 오늘도 좀 어제 부산 의원 보니까 뭐 자식이냐 아니냐 논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게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물건인데 뭐 17층, 18층이니까 로열층이라 볼 수 있죠. 같은 위아래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특혜가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행사가 미리 좀 다른 사람 이름을 해놨다가 다시 진짜 주고 싶은 사람한테 넘겨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는 피가 뭐 500, 700건 안 되겠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근데 시대 차익이 거의 그때 20억인데 지금 한 40억 가게 한다 그러면 피가 제가 보기에 몇 억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처음에 이제 정상적인 거래라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재혼하신 그분 아들한테 어머니가 주고받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부인 박영준 그 당시에 이제 사무총장 했거든요. 사무총장 했기 때문에 부인 같은 건 재산 등록 대상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원래 이제 그 아들이나 딸 같은 건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어떻게 굉장히 인기 있는 두 층 위아래층을 같이 살 수 있으며 이거를 또 부모 아들이 또 어머니한테 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 핵심인데 이 얘기가 처음에 그럼 그 아들, 딸들한테 판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자꾸 안 하고 지금 보면은 뭐
좀 뭐 가족사 갖고 왜 그러냐 아니면 뭐 자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을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박영준 후보를 개인적으로 알죠. 근데 박영준 후보가 사실은 그 국회의원 선거로 나왔을 때도 이 재혼가족 문제가 좀 불거졌었어요. 여러 가지 마타도도 있고 이래서 그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이제 성씨도 다르죠. 성씨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정치인 박형준의 의붓 자식들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이제 어떤 공방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한 게 2015년이나 2019년인데요. 이땐 야당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LCT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를 사면서 불법 비리나 특혜가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 정치인한테 무슨 그렇게 불법 비리나 특혜를 줬겠습니까?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이런 야당 정치인은 특히 박형준 후보는 친이계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힘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불법 비리나 특혜가 있었다는 부분은 여당도 공격하면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지역적인 거지만 자꾸 17층, 18층이 이제 로얄층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10층대라고는 들었는데 이게 한 30 몇 층이면 17층, 18층이 중간이니까 로얄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층이거든요. 100층에 한 10 몇 층이면 로얄층이라고 보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아들, 딸이 분양받았을 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일대죠. 그리고 대구나 뭐 부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 당시에 보면은 영향력이 있거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여야 문제는 아니다. 지역의 문제라고 그래서 보고 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친이계여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힘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 했어요. 네, 국회 알겠습니다. 사무총장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박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 결과 좀 어떻게 보시고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모해 위증이 가서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뭐 처벌하고 이거를 재심으로 하겠다 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를 기록을 자세히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재심 사유가 되냐 아니냐 쟁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만호 씨가 가장 중요한 증인인데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줬다 그랬다가 법원에 와서는 안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뭐 수십 번 데려와서 합석시키고 진술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정당한 수사 방법이냐. 수사 관행이라든지 안건 인권 침해라든지 이걸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기소 어떤 의견이 났다 그래서 이걸 뭐 박범계 장관이 책임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마 이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삼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뭐 감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나왔어요. 언론에 몇 대 몇까지 10대 12대 2.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 뭐 법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사실은 중요한 어떤 내부적인 논의는 외부로 사실 공개가 안 되는데 이거 나온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관련된 후폭풍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